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걸친 큰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미국과 오페크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정치적인 그런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일정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역학 구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대응은 시대 정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런 간극이나 또 탄소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이재승 교수입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10년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대를 짧은 평화와 낙관의 시기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안정된 에너지 공급,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의 확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평화를 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낙관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의 시기는 그렇게 끝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화석연료 수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까지 러시아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을 하면은 물량은 안전하게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를 가진 공급원이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안정된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는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러시아의 공급지에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하고 인도 같은 또 신흥 공급국들이 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러시아 쪽의 여러 제재라든지 또 공급원으로서의 어떤 국제 시장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은 러시아가 많은 앞으로 도전에 당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2월 24일이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경제 제재, 그리고 에너지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유럽은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습니다. 글로벌 공급 위기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수급 안보라는 이 이슈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질서의 변화에서 파급되기도 하고 에너지 위기가 국제 질서를 바꿔놓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은 인류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물론 에너지 안보,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기후변화 대응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그런 충분한 물량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만들어서 운용하기 위한 그런 이 부품 중에는 핵심 광물 자원들과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자원들이나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핵심 광물이나 히토류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에너지 위기는 저는 지정학적인 역학 구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체제가 과거와 같이 몇몇 개의 주요한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점점 더 파편화되고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일부
일부 상업적인 용도로 사는 것 외에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동의 중요성, 중동의 필요성이 압도적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입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과 또 첨단 부분에서의 그런 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도라든지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는 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또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놓고 보면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 러시아가 더 많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국가를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석유 그리고 그 이상의 경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겠고 우리가 이제 정말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데 미국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석유만 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워낙 막대한 양의 물량을 사갔으니까 구매자로서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구매자는 아니거든요. 구매자는 중국이 됐습니다. 이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는 전략적 자율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은 에너지 수요가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립으로 하면서 빠진 자리를 중국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그런 정치적 관계 개선을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영역으로도 발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가진 구매력과 자본력이 정치력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금 지정학적인 변화에 있어서 중동 역시 굉장히 유연한 과거와 다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석유나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위안화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달러에 기반한 에너지 교역 체제를 페트로 위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 역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 구매력, 과연 이것은 정치력으로도 이어지는가? 최근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런 일련의 화해 과정을 중재를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조금씩 커지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중동의 에너지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활적 이익은 미국의 선택적 개입으로, 전략적인 선택적 개입으로 바뀌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화석연료, 천연가스는 충분하다. 그리고 석유도 충분하다. 자, 이제는 탄소까지 미국이 갖게 되면은 정말로 막강한 어벤져스 군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 그리고 있는 또 에너지 질서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은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 공급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공통의 목표로 부각이 됐고요. 파리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를 1.5도 수준에서 막자라는 그런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관계되는 여러 이 저탄소의 기조들이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산업 그리고 에너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은 가속도가 붙을 경우에는 2030년, 2040년이 되면은 특히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수송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물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순기능입니다. 재생에너지 쪽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물론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후 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불안한 동거 체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우리 시대 정신이지만 굉장히 오랜 과정과 시간과 불안정성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간의 시각을 그리고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산업, 경제 그리고 우리 당장의 히팅 포함한 일상적인 수요는 즉각적인 수급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정책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 두 개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에 값싼 석탄, 값싼 석유로 경제 발전을 했던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거버넌스 차원에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탄소에 대한 규제는 과연 공정한가? 인류의 과제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인류 공통의 과제니까 공정해야죠. 근데 이제는 탄소가 무역 장벽이 되고도 있습니다. EU가 최근에 도입한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EU가 수입하는 물건에 들어가 있는 탄소 발자국을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한 무역 장벽과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지정학적 위협의 강도가 점점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질서가 파편화되고 보다 이제 분절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경쟁의 심화가 에너지 수급을 시장 중심이 아니라 보다 블록화되든지 지역화된 이런 패턴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같은 수입국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저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전환을 같이 갖고 가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미스매치들이라든지 핵심 광물 자원의 수급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의 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양쪽으로 에너지 수급과 또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안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와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에너지원의 중단 없는 공급,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요 공급선, 미국을 포함한 중동, 그리고 여러 공급선과의 다층적인 공조 체제가 필요합니다. 거의 매주 저희 뉴스와 신문을 거의 도배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라든지 중국도 잠재적으로 어떤 일이 정말 동북아에서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러한 도발이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산업과 국방을 동시에 갖고 갈 수 있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여기에 대한 공급과 비축이 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입니다. 그냥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 적정한 속도, 그리고 유연성 이게 관리가 돼야 되고요. 에너지 안보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외교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그 위상도 달라졌고요.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또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분야가 바로 에너지 안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데니얼 열긴이라는 이 에너지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The New Map이라는 새로운 지도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아마 그 부제가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흔히들 저희가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보기가 쉽습니다. 특히 뭐 환경의 시각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환경의 문제를 배제하고 뭐 지정학의 시각에서만 본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양쪽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비교적 방대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일반 독자들이 그 읽기에 쉬운 그 용어를 써서 현실감 있게 그리고 또 현실에 관한 정보를 다소 그 냉정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놨다는 데에서 입문서로도 좋고 또 전문가들한테는 또 여러 부분에 대한 그 최근에 있어서의 동향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가 2022년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화석연료 수급에 관한 그런 에너지 논의를 넘어서 이제 에너지 논의가 훨씬 더 전문화되고 또 이렇게 분산화, 분업화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여러 개의 잘 그려진 퍼즐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통 에너지원의 수급, 또 뭐 원자력 관계된 부분들, 그러고 그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전환에 관계된 부분들에 각자 아주 잘 만들어진 이런 퍼즐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가 에너지 안보를 전담하는 그런 시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지 않았나. 보다 많은 정부 차원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